임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네덜란드가 그 동서양의 문화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중요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하고의 그 역사적인 관련이 어떤 것인지,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양 문화라 그러면은 되게 우리는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를 연상케 되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거는 서양 문화가 처음으로 동양에 정착되고 또 동양 문화가 서양에 정착된 것은 네덜란드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 못 하시는데 초기에 서양 문화의 모든 것은 네덜란드 언어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 투쟁에서 그 이전에는 가톨릭이 유세했지만은 인쇄술이 발달된 이후로는 프로테스탄트가 성경도 마음대로 읽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전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불안해져가지고 이러다가는 유럽은 완전히 신교의 나라가 될 거다. 이걸 어떻게 막느냐. 거기에 이제 무슨 어떠한 아이디어가 나왔냐면 근데 잠깐만요. 근데 인쇄술이 왜 신교가 더 발달을 하게 됐나요? 인쇄술이 왜 발달됐냐면 가톨릭은 라틴어로 해야 되는데 신교는 그냥 자기 나라 말로 하니까 전부가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데 가톨릭은 그걸로 안 했기 때문에 이해 못했던 사람들이 라틴어로만 성경을 예, 읽도록 했기 때문에 예. 내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한국말로 안 했어요. 라틴어로 했지. 그러니까는 그러한 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해는 안 되는 거죠. 뭔지 그 의심이 나도 이렇게 이해가 잘 되는데 프로테스탄트는 이제 다 설명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에 놓여 있었죠. 그 다음에 신문 어떻게 자꾸 나오고 해도 그거 막을 수가 없고. 근데 인쇄술은 그 우리나라가 더 고려 때 말에 고려 때에서 시작한 게 아닌가 더 빨리? 인쇄술은 고려 시대 서양부터 4세기나 먼저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그것을 알려고 굉장히 고생을 해가지고 400년 후에 세종대왕 때쯤 돼서 겨우 인쇄술이 열렸죠. 예. 그러니까 말을 여지도 없고 하여튼 동양께 앞선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네. 그럼 그 다음에 그 네덜란드가 그렇게 인쇄술을 그 이용해서 또 그 신교가 그만큼 번창을 하고. 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원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기독교에는 기본적인 발전이 되어 왔었는데 그 네덜란드는 그 속국이었죠. 그럼 모든 서양의 나라라는 게 그 영향하에 있었거든요. 스페인에 네, 스페인이 이제 미국도 스페인이 주로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외에도 뭐 남미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가 스페인 영토죠. 네. 그런데 이제 피카소 때는 이제 필리핀까지도 다 필리핀이요. 필리핀까지도 다 미국의 손에 들어가고 거의 이제 망해갔죠. 그리고 피카소가 가장 이제 애타게 생각한 게 평생 스페인이 망한 거에 대한 한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자는 건 네덜란드가 독립했을 때 비로소 생기를 얻어가지고 무섭게 발전을 했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다 일제 단결해가지고 그냥 전 세계를 누비면서 예. 모든 학문을 다 배웠는데 예를 들면은 스페인 근처에 있는 데나 아프리카 끝에 희망봉까지도 네덜란드가 가고 인도양도 가고 일본도 가고 그 판도가 세계 전체예요. 네. 그러면서 무엇을 했냐면 그 나라의 문화를 흡수해가지고 오히려 서양으로 가져갔죠. 캐톨릭에서 신부들이 가서 동양을 이렇게
기독교화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는 두 파가 생겼어요. 하나는 예수회고 하나는 교황청인데 오랫동안 교황청에서 허가를 안 했어요. 뭘 허가를 안 했느냐면은 카톨릭만 전해라. 다른 건 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교황청의 의도고 예수회는 그 사람들에게 학문을 가르쳐주면은 학문을 통해서 기독교를 한다.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대립됐는데 근데 사실은 예수회도 카톨릭의 한 그 파가 아닌가요? 가톨릭의 한파인데 교황은 무조건 전하라 그랬지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죠. 학문적인 거는 다투지 말라. 그런데 예수에서는 학문을 이 사람들이 알고 배워야 우리를 따른다. 뭐 그 거기에 대해서 어디가 옳은가 하는 거는 판단을 내리기 달렸지만은 오늘날 판단으로는 예수회를 평가를 많이 해요. 아, 예. 왜냐면 주자학도 그 사람들이 전해가지고 불란서가 구두시험 보는 것이 발달해가지고 필기시험 굉장히 발전했거든. 그전엔 필기시험이 없었어요 서양에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자학의 업적이 어마어마한데 네. 근데 그거를 서양 사람들은 역사에 절대 쓰질 않아요. 그럼 그 전에는 구술로 시험을 본 건가요? 필기 시험. 전부가 구술이에요. 시험 본다 그러면은 서양에서는요 배경이 좋으면 우선 그 첫째고 그 나라마다 서로 왕을 내도 그냥 자기 나라 애를 갖다 왕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런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시험은 구두시험으로 하니까는 필기는 없죠. 그런데 예수회에서 필기시험 있는 거 이거 진짜다 이러면 인재가 나온다. 빽이 아니고 이거 동양 철학이에요. 이거 서양 사람들. 그랬는데 그것을 실천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실천한 것은 예수회죠. 근데 교황청에서는 무조건 가서 기독교 설해라. 이렇게 동양에 오니까 이외로 학문이 발달되어 있는데 서양 문화를 갖다 알리려고 그런 거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대립이 있었어요 우선. 그러다가 이제 카톨릭이 자꾸 무너지니까 특히 네덜란드가 제일 먼저 독립하자마자요 다른 나라보다도 눈 떠가지고 그냥 배구 모든 걸 과학을 발전시켜가지고 전 세계를 누볐어요. 아프리카까지 끝까지 다 갔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제일 먼저 간 것은 콜럼부스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서 무슨 큰 일을 못했지만 진짜 이런 사람들은 네덜란드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문물을 공부도 하고 무엇보다도 물건을 많이 가져왔죠. 향료라든가 그 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물건을 전부 갖다가 서양에다 갖다 놓으니까 서양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렇게 멋있는 게 있다고. 그래서 바로 네덜란드라고 하면 서양 사람들 이상 국가예요. 또 일본이나 동양에서도 이상 국가고. 그 당시에. 그 당시 17세기 말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16세기는 일부 가톨릭에서도 예수회에서는 학문을 통해서 한국도 발전시키려고 하는 예는 있지만은 그건 다 무산됐죠. 그러니까 교황청에 눌렸죠. 그런데 17세기에 이제 그 조금 변화가 오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일단 서양에서 새로운 거다는 건 파란서 온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네덜란드에 대한 그림이라는 건 말도 못해요. 네덜란드 여자만 보던 그냥 막 반에서 그냥 정신이 나갈 정도니까. 그럴 정도예요. 네, 그 정도예요. 그리고 모든 게 좋은 거는 그 네덜란드는 이 가족을 중요시한 문화거든요. 풍속 문화니까 집에 가면 없는 게 없어요. 다른 나라에는 별로 좋은 게 없는데 뭐든지 있거든요. 음식서부터. 그러니까 거기는 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는 모든 게 풍족하다는 게 음식도 있다는 게 다른 나라에도 다 있는 게 아니고 세계에서 모든 걸 갖고 오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전 세계에 있는 게 다 있으니까. 다른 나라는 옛날에 있던 것만 있는 거죠. 특히 그 전에는 향료는 없었어요 서양에. 그러니까 음식이 맛이 없죠. 근데 거기 네덜란드 음식은 뭐 아주 그냥 없는 향료가 없으니까 그 맛이라는 거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전부 지배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동양도 마찬가지로 저쪽 서양 나라라는 게 네덜란드라고 생각해요.
영국인이 이런 건 있는 것도 모르고 그 당시에. 그 후에 이제 영국 불란서 이렇게 하지만 순서가 스페인이 무너진 다음에 문화적인 교류가 된 거는 네덜란드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하면은 동양에서 네덜란드고 근데 동양 하면은 서양에서는 또 그것도 네덜란드예요. 근데 지금은 뭐 서양 하면은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전에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은 서양 문화가 들어온 건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에 왔을 때 배를 타고 들어오면은 일본 사람들이 배를 모르니까 군함을 보고 배를 보고 저게 뭐냐고 손가락 찌르니까 바다는 넓고 배는 작으니까 바다를 가리키는 줄 알고 바다라고 해서 마루라고 해서 마루가 네덜란드 말로 바다예요. 일본 사람들은 모든 배가 마루예요. 아, 그래서 마루라고 네, 하는군요. 배는 마루를 붙여 네. 바다에 뜬 배다 이거죠. 네. 바다에 뜬 마차죠. 그래서 일본에 가보면 배 끝에는 반드시 마루를 붙여요. 네. 그럼- 한예예요. 예. 모든 게 다 네덜란드 언어예요. 그렇군요. 그 한예를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서양에서 발달한 모든 문화가 동양에 들어가니까 동양에서 놀리고 동양 거는 또 서양으로 가니까 서양에서 놀리고 두 나라가 화단이 나가면 이상국가가 됐어. 그랬군요. 더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동양의학이 서양에도 가고 서양의학이 동양에도 가고 모든 게 교류가 된 게 화단이거든요. 네. 팔로 네덜란드예요. 그러니까 그 동양과 서양의 문화 교류사를 올리면 네덜란드가 첫째예요. 네.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역사하고 어떤 관련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있다고?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많지만요. 그 이전에 중요한 거는 네덜란드의 문화는 풍속 문화니까 미술이 그 풍속을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가족 내 생활 같은 걸 갖다 처음으로 이렇게 발전시킨 것이 네덜란드 미술인데 거기 가족이라는 이 집안의 여러 가지 그림이 화려해요. 그리고 네덜란드 여성은 서양의 다른 나라 여성처럼 거칠지가 않아요. 스페인 같은 데는 되게 거칠거든요. 불란서는 뭐 애교나 쫄고인데 특성이 없는데 얘네들은 얌전하고 말도 많이 안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전부 뛰어나요. 그 사람 서양 사람들이 보도레로나 혹은 뭐 다른 유명한 사람들 시켰을 때는 네덜란드는 항상 이상적인 여자로 그려져 있어요. 김 교수님 이 보들레르 그 연구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플로베르. 프로베르고 보드레르고 있지만 서양의 여성적인 아름다움의 기반이 네덜란드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나라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이거는데 그 전에 물론 일본에는 뭐 교류가 조금 있었어요. 네덜란드가 한국은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냥 그건 소규모적인데 그 아프리카에서 물건 가지고 가서 대만에다 팔고 대만에서 또 잔뜩 실어가지고 일본에 오다가 네덜란드에 배가 표류를 해가지고 닷새 동안 떠 있다가 이렇게 떠내려온 데가 제주도 조금 옆에 조그만 섬인데 하여튼 제주도에 도착했다고 해두겠습니다. 36명이에요. 다 123명에서 많이 죽고 36명이 이제 거기에 왔어요. 네덜란드 배요. 네덜란드 배 선원에 36명이 제주도를 이제 온 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는 많지만은 오늘은 이제 그걸 얘기할 수가 없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얘기하겠어요. 우선은 첫째로 이 네덜란드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요. 전 세계 모든 무기의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아, 예.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만 말씀드리겠어요. 예를 들면 대포 오면은 그 사람들은 배 타고서 희망봉까지 가는 사람이니까 그 배 만나서 싸움 붙으면은 웬만한 거는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뭐가 있냐면 대포면요 그 큰 배의 앞부분에 높은 대를 만들어서 거기다 대포를 하나 넣고 뒤에도 그런 거 만들어서 놓고
그래가지고 뭐가 나타나면요 두 방이면 끝나요. 뒤에서 오는 건 앞에서 앞에서 오는 건 뒤에 앞에서 한 번만 오면 그 배가 100% 출몰이에요. 그럼 다른 나라 배는 어떠냐? 끌고 와야 돼. 바퀴가 달려가지고 배 브레일리 뛰고 그 시간이면 되게 다 전멸했다 그래요. 전장이 없었다는 거죠. 무기가 그만큼 발달했다는 거죠. 세계에서 그냥 그게 네덜란드밖에 없어. 영국도 없고 그런 거 없었죠. 가지고 다니는 건 대부분 있었어요. 근데 가지고 다니는 건 뭘 끌고 다니는 건 싸움 못해요. 그게 이제 네덜란드. 그 다음에 조총이 다른 나라 총의 2배 반이나 돼요. 사정거리가. 사정거리가 그 정도 되면요. 그냥 같이 쏘면 저쪽 다 죽어요. 근거리에서만 안 쏘면. 그 다음에 이제 무기류가 상당히 많고 천문학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의학이 굉장히 발달돼가지고 왜냐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니까 아무리 미개국이라도 기가 막힌 약들이 있어요. 미개국이라고 해서 다간 미개국이 아니니까 그걸 다 연구한 건도 파란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걸 다 인삼도 있고 맞죠? 없는 게 없어요. 그런 거 인삼 등에 있는지 모르죠 서양에서는. 그다음에 녹용이니 말이죠. 수백 주문씩 씌워가지고 배다. 만약에 서양에 가면 뭐 그냥 악이 다투네요. 불란서에서 빨리 내놔라면 영국에서 아니다 우리가 갖는다고. 서로 살려고. 예.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고. 그러니까 뭐 부자죠 네덜란드는. 그래서 그 풍물 조성하면은 끝이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관계는 그 이전에 16세기에는 한국 사람 중에 그 조선을 이조를 일으키려고 하던 학자가 있어요. 강해군 시대 거쳐서 그 인종의 첫째 아들, 굉장히 똑똑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걸 신부하고 통해서 하려고 그런 적이 있어요 한번. 그랬지만 아버지가 청나라한테 너무 망신을 당했거든요. 남한산성에서 그냥 사람 대우를 안 했기 때문에 남한산성에서 항복을 했는데 무자비하게 그냥 막 잔인하게 그냥 막 얼굴을 밟고 막 그래가지고 그 한이 맺혔으니까 그 아들이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아들 가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신부들을 보니까 기술이 많은데 그거를 우리가 써서 좀 나라를 일으키자. 그럼 광해군의 사상이죠. 광해군은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평가를 안 해요. 광해군이라고 하면서 얕잡아 보는 그런 게 있죠. 광해군 그 전이죠. 그 조금 전인데 이제 그 아랍책으로 보면요 광해군 대단해요 인기가. 왜 인기가 대단한지 아세요? 왜 아랍책인가요? 아랍 사람이 사실대로 썼으니까 여기는 안 썼어. 그거 이전에 강감창이나 그런 거는 고려 때지만요. 그때 어디 거란이 이렇게 강해서 중국자 항복했는데 강감창이 거란을 불러서 가단이 나온 그런 역사가 있어서요. 아랍 사람들이 이 극동의 제1인자로 치는 게 강감찬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강감찬은 안 치죠.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그것대로고. 그런데 그런 강해군 때 그 인조 만나고 이제 그 첫째 아들이 똑똑했는데 많은 계획을 가지고 가서 여기 발전시키려고 하는 적은 있어요 한 번. 그게 됐으면 일어났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냥 아주 끼를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그 둘이 갔는데 하나는 왕이 됐고, 그죠? 왕이 됐죠.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오고, 송시열이니 뭐니 그 당시 그냥 싼만해. 당파싸움. 노론 소론 뭐 그냥 막 악이 다투면. 그리고 앉아서 얘기하는 게 누가 와서 저 사람 배 타고 온 사람들 보니까 기술이 대단하다니까. 에이 그까지 오란 개념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이게 네덜란드 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니 한국 사람이 그걸 보고 예뻐 보여준다고 해서 빨리 이거 하라고. 그래서 보니까 놀래가 좋았는데 그때 이제 망신을 당했잖아요 청나라한테. 그래서 청나라를 친다는 안을 냈어요. 왕이 망신당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왕이 남한단동에서 개망신당했죠. 그러니까 그 한이 맺혔는데 그 아들이 와서 청나라하고 손잡아서 일으킨다고 하니까 그냥 다 죽여버려서 나의 비뭐한 당을 뭣도 모르고 까본다고. 근데 그건 비극이고 우리나라에 그때도 발전할 기회가 한번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지나서 청나라 병자호란 때 이제
얘기죠. 난 내가 이면 그 남한산에서 이제 그렇게 가지고 물러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청나라 쳐야 된다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냥 하도 막 여자도 잡아가고 막 못된 짓 하니까. 그런데 행동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근데 이분 이거도 막 떠들어. 청나라 쳐야 되더니 그거 아실 거예요. 그 당시 그놈은 친다.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서 그 박연이나 그저 거기 사람들이 애도 낳고 잘 살았어요. 그냥 한국 사람들은 아주 못 살았죠 그때. 막 그때 거기 이게 사람들이라는 게 누구 말씀하는 거예요? 제주도 사람들. 아, 제주. 그다음에 서울로 와서는 서울 사람들.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고 그럴 때예요. 그런 때인데 이제 그 파란 네덜란드 사람이 보여주는데 자기 마음대로 남의 나라에서 몇몇 30몇 명이 이걸로 막아라 이렇게 결정을 못하는 거고 속에 생각은 있어요. 우리가 보여주면은 좀 마음이 통할까 하고 청나라를 친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 가지고 청나라가 져요. 그리고 그 대포 가져가면요 저기선 들고 굴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는 한 군데만 요새지에다 놓고 그냥 가긴 거리도 멀고. 우리나라가 청나라를 이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네요. 아니 그때는 아랍 사람들이면 이길 수도 않는다 그랬거든요. 놀라운 일이네요. 아랍 사람들이 거기 아랍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역사에 안 나와서 그냥 저 정도면 뭐 그거 가지고 태길 돌아야지 애들이 와우 놀려면 일일이 싸우다가 가라앉으면 어떡해요. 한두 방에 격침시켜야 돼. 근데 두 방이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한 방은 와. 양쪽에서 왔을 때는. 근데 하나가 가라앉으면 도망간대요. 대포 포도가 상대가 안 되면. 그렇죠. 이순신 때도 일본 군인인데요. 이순신이 이렇게 못 와가지고 대포 안 됐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전멸했어요. 10배가 왔는데요. 이순신이 못 왔어요. 물결이 거친 대로. 그래서 겨우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대포 한 방 쏘니까 그냥 다. 빨리 도망가라서 다 도망갔어요. 이번선 싸움만 했어요. 이순신은 못 왔죠. 10배가 돼서 싸우면 이기지 못해. 네. 아무리 그래도. 명량대전. 이게 이겼으니까 된 거죠. 하여튼 그런 건데 역사에서 여기도 조금 좀 잘못된 게 있죠. 너무 우리가 잘난 척 하다 보니까. 근데 180짜리 갖다 얕대로 20대나가 못 이겨요. 그건. 말이 그렇지. 대포라 한 서너 방울 배가 없어졌대. 이런 거.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때. 네. 그는 외국 책엔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 외국 거 속여놓으니까 나보고 그냥 뭐 저 새끼 왜 까부냐 보고 욕해서 그건 상관없어요. 그렇게 나오니까 외국 책. 그렇지만 이순신이 후는 건서 그렇게 못 온 거예요. 그렇죠. 네, 각각 평가 절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강감찬은 그 이상까지만 그 사람 운이 없는 사람이고. 예. 이제 그걸 끝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구한계 뭐 인삼, 녹용, 뭐 사슴껍질 뭐 그냥 수백 도들 갖다 배에다 실었어요. 수백 두문 가만히를. 네덜란드 배에 실은 거죠. 배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에 가서 팔고 또 유럽에 좋은 거 있으면 또 출국하고. 그러니까 돈은 무진장이죠. 이제 그게 있었는데 그 네덜란드 사람이 자꾸 보여요 기술을 이거 가지고 해보라고. 근데 그러니까 그때 그 하멜 표류 표기 그런 표류기죠. 표류기 표류기 그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한국 사람이 저거 괜찮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세계가 망할래. 한국 세계가 망하는 세계라고 그래. 우리나라 운이 없었나 운이 보네요. 없는 거지. 천운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가 왕이 어떤 왕이었었죠? 끝쪽은 정조예요. 정조예. 그 정조 이전서부터 정조. 근데 정조 때까지도 당파산 때문에 정신 없었어 그때. 영조 때는 좀 많이 그 문화가 발달했다 그랬는데. 영조 때는 그렇죠. 영조 때는 좀 그런 게 있었겠지만 아직은 그때는 좀 달리고 당파산 때문에 그때 정신 없었어. 정조가 업적은 많지만은 가장 큰 일을 못했죠. 이제 그 관계도 연구를 좀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의학이 또 기가 막히게 웬만한 건 안 낫는 게 다 나요. 약이나 무슨
의학이 그러니까는 약초. 그때 음. 네덜란드는 전 세계를 지금 누비고 다니니까 뭐 하나 결여되는 게 없어요. 무기가 완벽. 또 병 들면 어떻게 해요? 여행하다가 병 고치는 것도 완벽. 하여튼 없는 게 없었어요 그때. 그 목록을 보면 뭐 임산까지도 있었으니까. 네. 임산도 그냥 어디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한국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네. 하여튼 완벽하게 세계 그 약을 다 갖추고. 인삼은 한국에서 가져간 건가요? 다 어디서 샀겠죠. 아. 인삼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세계에 필요한 거는 거기는 전 세계의 모든 최고의 기술은 거기 전집 하나씩 두씩은 다 있어요. 그런데 대포 만드는 거 시간 안 걸려요. 네. 새만 녹이면 돼요. 예, 별거 아니야. 그건 기술이 문제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실망을 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아. 자기네들은 가르쳐주고 나서 가면 되니까 우리나라로 여기선 써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역사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기회였었네요. 우리나라의 역사보다도요. 그 공자 사상이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공자하고 맹자하고 같이 해야 돼요. 네. 공자는 주로 내가 수행해가지고 우리 집안을 다스리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 잘 기르고 뭐 이렇게 거기까지 가고, 맹자는 그 다음에 백성들 잘 살게 하는 거. 이거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상하게. 내가 내 가족은 잘 오는데 백성은 굶어 죽고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반도학자리예요. 공자 맹자를 해야 돼요. 네. 다른 나라 공자하면 맹자를 했는데 맹자는 별로 말도 안 해. 우리나라는 맹자 소리나 못 들어봤어. 네. 공자는 많이 들었는데요. 맹자가 이제 탁월한 사람이에요. 맹자는요, 그거를 하고 공자처럼 수신제같이 그 평천하고 그게 됐으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잘 살게 되는 건데 그 내용이 참 좋은 거예요. 네. 근데 맹자 소리 별로 못 들어봤죠. 공자는 많이 들어도. 근데 이제 그런 맹자를 좀 봐야 돼요. 공자를 보려면.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사단도 맹자한테서 나왔다고. 사단 실정 사단. 맹자는요, 그 백성 잘 사는 게 포인트예요. 읽어보세요 한번. 네, 누구든지 읽어봤어요. 맹자 얘기는 안 해. 공자만 읽죠. 이제 거기서 이제 몇 가지 결론이 나오는 거지만 한 나라가 대가 안 되는 건 한 사람이 너무해요. 그 한 사람이 없었네요. 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없으면 안 돼요. 지금 뭐 사람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되게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나라 생각하는 사람들 정치가는 자기 이익을 생각해요. 80% 이상 된다고 해요. 그게 정상이라고 해요. 한 10%는 욕자가 있는데 그것도 신통치 않대요. 왜 그러냐면 낙하산으로 보니까 실력자를 안 쓴다는 거죠. 그때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죽여버리면 끝나니까 꼭 있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똑똑한 사람들은 다 그 서원으로 가서 그 나라에서 임용을 안 해주니까 서원 뭐 네, 그렇게 퇴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슨 서원에 가서 좋은 책 쓴 사람들도 많죠. 네. 나라를 다스리면 그런 거 쓸 시간이 없거든요. 네. 목민신서고 이런 거요. 나라에서 앙드레 마들로가 그래요. 나한테 내가 한국에서 좋은 책 쓰려고 그랬는데 두골이 빠져가서 이러라고 장관을 시켜놓으면 못해도 한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그 동남아서부터 한국까지 쭉 역사를 쓰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수도 없다고 나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직접 근데 만나셨나 지금 봐요. 보니까 그까지 장관 할 게 아니라 그걸 써야 되는 거라고. 그거 맞는 말이에요. 네. 여기서 어떤 장관은 100번 해도 그런 건 안 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나중에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 남들이 병신하지만 그건 쓰려고 그러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한이 되는 거죠. 그때 청나라가 그냥 박살났으면 세계적인 나라가 되죠. 그렇죠. 명나라는 상대할 것도 없고 다 망해가는 나라였으니까요. 다 썼고. 근데 왜 우리나라는 명나라를 중시 여겼나요? 명나라를 갖다가 종조국으로 삼았죠. 그냥 뭐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근데 명나라는 초기에는 강했어요. 이성계가요 의화도에서 왜 해결했냐면 그때 명나라가 셌어요. 네. 그러니까 혹시 건드리면 자기 죽을까봐 오히려 고려를 쳤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 친 거니까 잘한 건 없지만은 자신이 없었어요. 이성계가. 명나라 그때는 막 초기 일어날 때가 돼가지고 셌거든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외부에서는 잘한 거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주니까 명나라한테 그냥 자기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고 치려고 했어요. 근데 상대가 안 돼. 명나라한테.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국수주의로 보면은 나쁘게 얘기하죠. 네.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게 운명이 있어요. 네. 예, 운명. 욥기도 보면 그런 데 대해서 나오지만 동양하고 서양하고 다르죠. 서양에서는 욥기는 하느님이 나중에 봐주는 걸로 돼 있지만 동양은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거냐. 중국에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말을 도둑 맞아가지고 슬퍼하니까는 세상 이름 세옹지마요. 세봉지마요. 네. 그랬더니 그 말이 안 넘은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걸 잘 됐구나 했더니 아들이 타고 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또 슬퍼하니까 전쟁 났는데 군대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동양 철학은 그거예요. 운명이라는 거는 세옹지마예요. 네. 하느님이 돕는 게 아니고 서양 사람 하나님이 시험했다가 끝에는 봐준다는 그러니까 하느님 믿으라는 그런 게 있는데요. 동양 게 좀 현실적이에요. 밖에서 찾는 거죠. 서양에서는. 동양의 그 운명론이라는 거는 그 현실적인 거예요. 내가 어떤 때 크게 불행했는데 몰래 그게 행운이 될지도. 근데 파랑새를 찾아서라는 책도 똑같은. 네, 그래 같은 얘기죠. 나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또 뭐가 바뀌길 바라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인데 세옹지마하고 욥기가 같은 거예요. 네. 서양식 해석이면 엽기고. 그러니까 신이 막 망쳐버리잖아요. 그 사람 못 살게. 가진 고통 다 주고 나중에 또 도와주고. 근데 그게 망할 때 있고 그건 건 또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세옹지마는 별로 떠들지 않죠. 그와 같이 모든 게 운명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가서 그런 훌륭한 분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배가 기어 들어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주작이라는 게 불란서도 일으키고 그렇게